네, 안녕하세요. 네, 김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는 블록체인과 보안에 관련해서 특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도 있을 것 같고, 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은 뭐 보안에 어떻게 보면은 암호 알고리즘을 잘 응용을 해서 구성을 한 복합적인 어떤 플랫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전반적인 이해하고 또 이게 4차 산업혁명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뭐가 이게 4차 산업혁명과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중점적으로 비트코인 동작 원리를 하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의 그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정의인데요. 이 블록체인의 정의에서 가장 키워드는 3자 거래 승인이 없어도 공인된 이게 이제 트러스트 서드 파티라고 하는데요. 어, 뒤에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예를 들면 우리 은행 거래할 우리 예를 들면은 홍길동이 홍길이한테 뭐 계좌 이체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은행이 공인된 제3자가 되겠죠. 예, 법에 의해서 안정되게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 트러스트 서드 파티가 되겠어요. 근데 이 트러스트 서드 파티가 없어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거래는 신뢰를 확보를 해주는 그런 체계가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뒤에 그 P2P 통신 방식을 제가 얘기할 텐데 이 참여하는 이 노드들이 신뢰할 수 없는 노드들이 모여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어떤 노드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를 의미하죠. 컴퓨터에 비트코인 코어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비트코인 코어가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어떤 거래를 할지 아무도 몰라요.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뒤에 나오겠지만 더블 스pen딩 이중 거래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해킹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드는 24시간 항상 켜져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심심할 때 뭐 킬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마이닝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하튼 뭐 사기꾼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를 하고 노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블록체인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분산 원장이라는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 뒤에서는 이게 분산 원장보다는 decentralized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탈중앙화죠. 자,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 내역 등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컴퓨터가 있으면은 모든 그 거래한 내용이 모두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모두. 우리가 은행이라는 트러스트 서드 파티라는 게 있을 경우는 은행만 그 DB를 갖고 있죠. 예를 들면은 홍길동이 홍길이한테 트랜잭션을 했어요. 거래를 뭐 1,000원이라는 돈을 뭐 이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의 DB만 여기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블록체인은 그렇지 않고 모든 노드에 같은 이 원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블록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 즉 P2P죠. 피어 투 피어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장부예요. 이 블록이. 이 블록은 뒤에 나오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메가바이트로 되어 있는데
헤더가 80바이트고 나머지가 바디입니다. 예, 헤더와 블락으로 바디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한 1메가 정도 된다. 이 바디에는 트랜잭션이 쭉 쌓이게 돼요. 예, 그래서 이 블락들이 서로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우리가 이 헤더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알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블락이라는 거의 트랜잭션이 거래 내역인지 쌓이게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1메가 단위로 되어 있고 이것이 전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도대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뭐냐? 예, 뒤에 이제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여기 서론에서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블락들을 체인 형태로 묶은 형태를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용자가 거래 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 내역을 확인할 때는 모든 사용자가 보유한 정보를 대조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즉, 이 노드 컴퓨터에 비트코인이라는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노드를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각 그 장부가 있게 됩니다. 그죠? 이 장부를 전부 그리고 이 장부들은 동기화가 돼야 되겠죠. 동기화. 그죠?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홍길이가 홍길삼한테 거래한 내역들이 같이 여기 장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네, 그게 이제 트러스트 서드 파티,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그 신뢰할 만한 제3자 3의 기관이 없을 경우에 이, 이 DB에 대한 동기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트러스트 서드 파티가 있을 경우에는 이 은행이라는 제3기관에서만 DB만 정확하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소산을 해서 멀리 백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제3기관이라는 거는 정부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블록체인에서는 없는 거죠. 즉 비트코인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때문에 블록체인은 공공거래장부 또는 분산거래장부로도 칭한다. 왜? 이 DB가 같은 노드에 전부 싱크로나이즈 동기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기존 거래의 블록체인의 차이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 비트코인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처음 개발을 한 겁니다. 2009년에 비트코인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P2P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트러스트 서드 파티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P2P 기반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피어 투 피어. 네. 여러분들 중요 자료라든지 동영상 같은 거 영화 관련돼서 다운로드 할 때 그 P2P 방식으로 토렌토인가요? 이걸 이용을 해서 다운로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대등한 관계에서 통신을 하면서 이 은행이라는 중앙 집중, 그러니까 중앙 집중형 거래 방식에서 탈피한 제3자 이 기관이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 게 바로 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중에 하나로 인터넷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혁신 기술로 이제 부상을 했죠. 여기 그림을 보세요. 여기 은행이라는 그 정부로부터 법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은행에서 트러스트 서드 파티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예를 들면 앨리스하고 밥이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책임은 이 은행에서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의 이 전산 업무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거래 방식은 피어투피어예요. 그죠? P2P. 이 앨리스하고 밥이 그냥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거죠.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우리 공학하는 사람은 알아볼 필요가 있지요. 어쨌든 간에 이 블록체인은 그 2010년 초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4차 산업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 중에 하나로 블록체인이 이제 선정이 됐어요. 자, 블록체인의 연결 구조를 우리 잠깐 간단하게 볼게요. 이 블록이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 보면은 헤더와 바디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블록이 헤더와 바디로 되어 있다. 이 헤더는 80바이트라고 그랬고 이 전체 나머지가 바디인데
이 전체가 1MB 정도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블락이에요. 자, 헤더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전 블록 해시값이, 도대체 해시값이 뭐냐, 이건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 헤더에 관련해서 해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블락 해시 값이 있겠죠. 이 현재 블락 해시 값은 바로 next 블락의 여기 안에 헤더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 현재 블락 해시 값이 있고 이 해시 블락 값은 다음 블락의 이전 블락 해시 값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현재 블록 해시 값이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경이 되면은 이 뒤에 있는 이 블락에 대한 포인터가 바뀌게 돼요. 얽혀버려요. 그래서 이게 프레임 자체가 이 블락들을 변경할 수 없는 위변조, 즉 우리 보안에서는 위변조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시큐리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 프레임이에요. 시큐리티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하고 이게 해킹이 당할 수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시큐리티 측면에서 어떤 모델이 아키텍처라고 그러죠. 우리 공학에서 많이 아키텍처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구조상에 있어서 보안성이 높다라는 거지. 어쨌든 이 비트코인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거든요. 이 프로그램 자체의 어떤 취약점, 보안 취약점이 어떻게 돼요? 있다 없다는 또 다른 별개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아키텍처 측면에서는 보안성이 높으나 이 프로그램 자체의 취약점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디에는 각각의 트랜잭션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 각각의 트랜잭션은 한 250바이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메가니까 거의 한 몇 개 들어가나요? 한 4,00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4,000개 트랜잭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블락 단위는 10분마다 새로 생성이 됩니다. 약 10분마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블락의 생성을 약 10분 단위로 생성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프로그램을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블락이 생성하는 건 바로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블락이 생성이 돼야만이 이 트랜잭션, 예를 들면 앨리스가 바백에 100만 원, 10 비트코인을 전송을 했다. 이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 블락이 생성이 돼야만이 이 트랜잭션이 확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블락이 어떻게 생성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집중형 시스템과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를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많이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안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중앙 집중형 시스템은 트러스트 서드 파티라는, 예를 들면 우리 은행이 되겠죠. 은행이라든지 또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홈페이지가 있죠. 이 서버를 우리 클라이언트라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또는 크롬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이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이 서버에 접근해서 상품 구매를 하고 돈을 지급하고 이런 걸 하게 되죠. 이런 거 다 중앙 집중형이죠.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에요. 그죠? 은행 업무도 사실 중앙 집중형이지만 거의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록 관리 권한과 책임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즉, 은행 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 서버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트러스트 서드 파티는 어떻게 돼요? 지도 감독을 정부로부터 받게 되게 됩니다. 왜? 이게 만약에 이 서버가 사기를 친다거나 해킹을 당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용자, 즉 유저, 이거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큰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가 관리 감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법이라는 게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는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고, 이런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예, 지도 감독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러스트 서드 파티는 인프라 및 보안 관련 대규모 인력 설비 투자가 당연히 필요로 하겠죠. 그 다음에 신뢰 확보를 위한 제가 말씀드렸던 규제, 그 다음에 감독 강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서비스 신규 사업자 진출이 약간 제한적인 거죠. 굉장히 우리 금융은요, 보수적이에요. 이 금융기관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적용하기가, 적용하는데 약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그러죠? 이게 돈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을 여기에 적용한다라는 건 굉장히 안정적일 측면에서 검증이 다 됐을 경우에만 얘네들이 은행기관, 금융기관들은 도입을 합니다. 근데 P2P는 어떻게 돼요? 이런 트러스트 서드 파티가 없는 거예요. 그냥 1대1 그 대등하게 이 피어투피어 통신을 하는 거죠. 중앙 집중형 선택 및 서버 구축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거래 기록 및 증명 방식의 근원적 변화가 생깁니다. 어? 그렇죠. 이 은행 같은 데에서는 거래 기록이 트랜잭션이죠. 거래, 트랜잭션에 대한 기록, 증명을 이 은행에서 하는 거죠. 다 하는데 이 은행이 없이 이 P2P 통신을 하는데 어떻게 트랜잭션 A에서 앨리스가 밥에게 예를 들면 10 비트코인을 줬을 경우에 이 거래에 대한 기록과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난관이죠. 이런 거에 대한 근원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제3의 기관 없이 신뢰성 및 보안성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게 P2P인데도 가능해요. 그 방법론이 뭘까? 그 다음에 수수료가 이제 절감되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뭐 절감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실질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앨리스가 바백에 10 비트코인을 트랜잭션을 거래가 일어났을 때 트랜잭션 피는 발생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뭐 혹시 암호화폐를 거래한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트랜잭션 피가 발생이 돼요. 자, 블록체인의 특징 첫 번째, 디센트럴라이즈드라는 그 용어가 나옵니다. 분산 원장,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티드냐, 디센트럴라이즈냐, 이거는 어떤 차이냐면 탈중앙화는 트러스트 서드 파티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디센트럴라이즈드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형 원장 구조라는 거는 이 원장이 DB, 이 트랜잭션에 대한 원장이 모든 피어 역할을 하는 노드에 다 갖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디스트리뷰티드 레저라는 용어를 씁니다. 약간 이 용어가 같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트러스트 서드 파티, 은행 같은 그 제3의 기구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고, 이 분산형은 그 원장이 DB가 각 노드에 이렇게 모두 존재한다라는 의미예요. 어쨌든 간에 블록체인의 특징은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고 원장은 분산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 기록을 기록하는 원장을 그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 즉 노드가 되겠죠. 즉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비트코인 코어라는 그 프로그램이 돌게 되는데 원장이 전부 분산되어 있으니까 변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만약에 그 원장을 변조시키려면 모든 DB의 이 원장을 다 변경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노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개 정도 된다. 지금 뭐 거의 한 몇천 개 될 겁니다. 뒤에 몇천 개 이상이 되는데 100개만 되도록 이 100개에 해당하는 이 DB의 모든 원장을 바꾼다라는 건 쉽지 않죠. 위변조하기가. 옛날에 트러스트 서드 파티 경우에는 다 원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원장 하나만 변경하면 되잖아요. 위변조가 어쨌든 간에 해킹을 해서 할 수는 한다고 치면 이 하나만 변경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100개를 다 변조해야 되기 때문에 시큐리티 차원에서 보안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게 우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분산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큰 중앙 시스템은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래 기록의 타당성을 모든 참가자에게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이 노드를 운영하는 여러 개의 100개의 노드가 있다. 그럼 여기에 다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그래서 하나의 블록이 생성이 되는데 10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약. 그 다음에 보안성이 이제
좀 높다라는 거는 제가 여기 위변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블락이 시간대별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예, 10분마다 하나씩 이렇게 생성이 돼요. 블락이. 그래서 여기 바디에 보면 트랜잭션이 이렇게 쭉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블락이라는 단위로 정리된 시간대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블록과 뒤에 블록이 서로 연결되는 연결 정보가 포함되어 이 연결 정보라는 게 바로 이제 헤더에 연결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시 값이 되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앞 블록의 내용을 변경되면 뒤에 이어지는 모든 블록이 다시 생성이 돼요. 이 앞 블록에 있는 헤더가 뭔가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것도 연차적으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변경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보안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사용자가 몰래 데이터를 추가, 삭제, 변경 시 불가능한 방식이에요. 네, 그리고 비가역성을 한번 거래가 이 트랜잭션이 발생이 되잖아요. 발생이 되면 그 발생된 거를 비가역성,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발생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비가역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투명성이 있다. transparency, 모든 거래 기록에 공개된 접근 가능과 공개된 소스에 의해서 구동이 된다. 우리 그 비트코인 코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소스가 전부 오픈돼 있어요. 오픈 소스예요. 네, 누구든지 이거를 그 다음에 인스톨러가 있어서 이거를 누구든지 예를 들면 뭐 윈도우 10이라든지 또는 리눅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설치를 해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 anybody예요. 예, 뭐 anywhere, anybody, 뭐 누구든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anyone,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스케일러빌리티가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러빌리티는 공개된 소스에서 쉽게 구축하고 연결 확장 가능하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여기서 스케일러빌리티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더리움 얘기할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을 동작시켜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확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나중에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리 부테린이 얘기할 때 블록체인은 스케일러빌리티를 그 향상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비탈릭의 트릴레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트릴레마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블록체인은 바로 요 키워드예요. 상호 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에 대한 이상 유무를 합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특히 그 예로서 처음 사례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블록체인의 장단점인데 장점은 이 분산구조가 장점이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분산구조 자체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분산구조로 돼 있어서 디도스 공격을 방어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도스는 뭐냐면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예요. 이게 해킹할 때 이제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 노드가 몇 개예요. 노드가 예를 들면 몇 천 개가 있다고요.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에 디도스 공격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어떤 엉뚱한 뭐 예를 들면 우리 핑이라는 그 명령어가 있는데 핑 공격을 뭐 예를 들면 플러딩 공격 뭐 이렇게 해서 이 노드가 예를 들면 그 성능이 CPU 부하량이 쫙 올라가서 본연의 서비스를 못 하는 거죠. 얘가 예를 들면 뭐 서비스가 다운이 됐어요. 디도스 공격 때문에. 예, 정상적인 서비스를 거부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도스 공격이죠. 자, 이렇다고 해서 이 비트코인 체계가 무너집니까? 서비스가? 전혀 관계없죠. 얘가 다운이 되더라도 전혀 이 비트코인 관련된 이 생태계, 트랜잭션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왜? 다른 노드들은 그대로 얼라이브 상태이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몇천 개 중에서 100개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전체 비트코인 전체의 생태계는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장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보관되죠. 원장으로 소스가 공개되어 있고 이 트랜잭션은 다, 다 트레이서빌리티,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 보안유지, 거래 중개자 등에 대한 뭐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거는 이 각각의 노드는 유지보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특정 기관에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네, 이게 각자 알아서. 그 다음에 단점은 개인과 개인이 정보 교류를 진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려요. 예. 그리고 10분마다 트랜잭션이 확정이 되거든요. 우리 한 트랜잭션, 예를 들면은 지금 은행 거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초당 뭐 수만 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10분 단위로 한 맥시멈 어떻게 해요? 4천 건 정도 처리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 단점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권들이 이 블록체인을 비트코인 체계의 프로그램으로서는 은행은 도입을 못하는 거죠. 이 트랜잭션이 이렇게 느리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 한번 볼게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은요.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실제 이제 구현을 했고 더블 스펜딩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면 더블 스펜딩은 뭐냐면 앨리스가 밥에게 밥스 카페에서 뭐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을 하기 위해서 뭐 1비트코인을 지금 뭐 1비트코인이 뭐 5천만 원 하지만 예를 들면 0.000 비트코인을 지불을 했어요. 지불하자마자 다시 앨리스는 자기 지갑에게 앨리스가 앨리스 스스로에게 지불을 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트랜잭션 1이라는 거하고 이 트랜잭션 2가 어느 것이 먼저 예를 들면 넥스트 여기가 이제 새로 생성될 블락인데 TX1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법이 없어요. TX2가 먼저 여기에 넥스트 블락에 생성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앨리스는 커피를 한 잔 얻어 먹고 자기 자신으로 그 0.1 비트코인을 또 보냈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커피를 마신 꼴이 돼버려요. 이런 더블 스펜딩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P2P 통신의 경우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다음 그걸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건 암호화폐에 대한 구현은 그 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에 개발했다고 이제 논문 페이퍼를 내기 전에도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한 논문에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실제 이 사람이 언급한 건 체인 오브 블록스라는 언어를 썼어요. 그 체인 오브 블록스를 이런 블록을 하나씩 생성을 하는데 어떻게 누가 생성하느냐를 바로 합의 알고리즘인 프루프 오브 워크 방식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작업 증명이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채굴이라는 단어예요. 채굴, 마이닝 한다고 그러죠. 예, 이게 실질적인 거는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한 비트코인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원래 논문 제목은 peer-to-peer 전자화폐 시스템이 논문 제목이에요. 예. 자, peer-to-peer 네트워크. 이거는 신뢰할 수 없는 노드들이 모인 P2P 상의 거래 신뢰를 확보하는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블록체인을 공부를 할 때 저는 이 합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마이닝도 중요하지만 이 피어투피어를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추가로 공부할 때 이 피어투피어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중앙에 트러스트 서드 파티가 없이 어떻게 이 피어투피어가 이게 동작을 하느냐를 공부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합의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Proof of Work, POW, 그 다음에 지분증명, POS를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은 POW고요. 이더리움은 POW에서 지금 POS로 거의 갔어요. 예, 이더리움 2.0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POS로 좀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분 증명이에요.
지분 증명은 이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더리움이라는 이 생태계가 fail 또는 망할 거라고 또 다운되거나 뭐 이더리움 2.0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붕괴되기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더리움 2.0이 영원토록 동작할 거를 희망을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분증명 방식이라는 거는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블락을 생성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코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블락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Proof of Stake 지분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관계를 좀 살펴볼게요. 예, 4차 산업혁명은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4차 산업혁명은 2015년부터 일어났는데 예를 들면 그 핵심은 지능정보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건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되려면은 범용 기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이 범용 기술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1992년에 예를 들면 티모스 브레스난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냈는데 제너럴 범용 기술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성장 엔진 측면에서 확산성이 있어야 되고 개선성이 있어야 되고 혁신 촉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 만족하면은 그것이 범용 기술이 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블록체인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같은 덱 개발을 할 수 있어서 확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소스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CO라든지 이런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유명한 그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 되겠는데요. 기대 곡선이 되겠죠. 2018년도에 블록체인 비즈니스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이에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이게 암호화폐죠. 크립토 커런시가 환멸기에 이제 들어갈 때였어요. 그런데 2021년 비즈니스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 기대 곡선을 보면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환멸기로 들어가 있고 크립토 커런시는 안정기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기대 곡선은 모든 기술이 다 이러한 곡선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블록체인만 뭐 발생기, 버블기, 환멸기, 안정기, 성장기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예를 들면 지능 관련된 기술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술들 예를 들면 클라우드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러한 곡선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새로이 발생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 DeFi라는 것이 좀 등장하고 Zero Knowledge Proof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 이 DeFi는 Decentralized Finance예요. 그러니까 모든 금융 거래가 이 탈중앙화로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해서 거래를 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버블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향후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크립토 커런시하고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블록체인 웰릿은 거의 이제 안정기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장기 상태로 가게 됩니다. 자, 2019년도에 탑 10 스트래티지 테크놀로지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기술 트렌드죠. 여기에 보면은 블록체인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뭐 여기 보면 스마트 스페이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오토노머스 싱스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TCP/IP 위에 인터넷을 보면 TCP/IP 위에 지금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지금 이렇게 개발이 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바로 이게 인터넷 스택이잖아요. 블록체인 스택을 보면은 오른쪽을 그림을 보시면 TCP/IP 인프라스트럭처는 당연히 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위에 예를 보면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라는 한 계층이 더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기술 요소를 보면은 P2P, 그 다음에 컨센서스로 이 합의 알고리즘이 되겠죠. 마이닝 같은 거. 그 다음에 트랜잭션 레코드, 디스트리뷰트 했죠. 이러한 프로토콜이 하나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 이제 개발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새로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스택이 지금 탄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좀 가볍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블록체인의 분류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이에요. 뭐냐,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든지 신뢰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 에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바로 이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공개키, 개인키상을 생성하고 블록체인 사본을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주로 거래를 관할하는 소프트 패키지 등에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게 퍼블릭 블록체인이에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프라이빗은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그 트러스트 서드 파티가 없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우리 용어에서 이제 배웠는데,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허가형이에요. 퍼미션드. 예. 이 퍼블릭은 퍼미션리스예요. 허가를 받지 않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허가형 블록체인은 사실 진정한 블록체인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기술들이 블록체인, 퍼미션리스 블록체인의 단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블록체인 참여자, 그러니까 노드를 생성하는 이 참여자의 회원 자격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한 개 기관이 이거를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센트럴라이즈드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센트럴라이즈드 되면서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그 특징을 가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동차 보면 기름으로 뭐 휘발유로 가다가 저 뭡니까 저 배터리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 있어요. 컨소시엄 블록체인도 하이브리드예요. 어떻게 보면 두 개 이상의 기관이 노드 운영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프라이빗은 한 개의 운영 기관이 운영 권한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러스트 서드 파티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블록체인을 퍼블릭, 프라이빗, 컨소시엄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보면은 퍼미션리스 이거는 비허가형이죠. 네, 비허가형, 허가를 받지 않는 형인데 이거는 퍼블릭 블록체인이고 그게 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진정한 어떤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새로 이 퍼미션리스 블록체인의 어떤 단점을 좀 커버하고자 이게 퍼미션드 허가형 블록체인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이제 컨소시엄으로도 할 수 있고 프라이빗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프라이빗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중앙기관이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두 개 이상 기관 컨소시엄에 속한 참여자들이 뭐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거래 증명이 POW, POS와 같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퍼미션 드는 중앙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또 이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두 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해서 그 뭡니까 거래가 확정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퍼미션리스가 진정한 이제 블록체인이고 이거는 좀 아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이렇게 블록체인이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술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서. 퍼미션리스는
그래서 퍼미션리스 블록체인은 이 암호화폐 가치가 이제 동력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OS 같은 것들이 이제 퍼미션리스가 되고, 이 퍼미션드는 비즈니스 사용을 위한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다. 블록체인을 가지고 뭐 뭐 저작권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뭐 다양한 그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거는 이 진정한 이 퍼미션리스 블록체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퍼미션드 블록체인이라는 걸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이퍼레저 같은 그런 뭐라 그러나요? 아, 패키지 그런 그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다만 블락이라는 어떤 거를 생성을 해서 사슬처럼 연결하는 그 개념은 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블록체인의 트릴레마입니다. 자, 비탈리 부테린이 바로 이더리움을 이제 개발한 어, 비탈리 부테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블록체인은 아마존 등 일반 서버들보다 효율성이 100만 배나 떨어진다. 바로 이 스케일러빌리티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속도 측면에서 그죠? 트랜잭션이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10분마다 그 블락이 생성이 되고 그러면 이 한 블락에 아까 제가 4,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속도가 늦는데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은 트랜잭션이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일러빌리티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은 첫 번째 탈중앙화가 돼야 되고 탈중앙화가 실질적인 어떤 그 블록체인의 그 예를 들면 핵심이잖아요. 핵심. 이게 되면서 이 디센트럴라이즈 되고 블록체인으로 블록이 서로 이렇게 체인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보안성 그 아키텍처 자체는 보안성은 높아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스케일러빌리티 어떤 상상 속도 이런 거는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는 거는 이 세 가지를 만족할 수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비탈릭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 2.0은 바로 이 스케일러빌리티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디센트럴라이즈면서 약간 이 합의 알고리즘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포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스케일러빌리티를 해결을 했어요. 이 비탈릭이.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탈릭의 이 블록체인 트릴레마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 구성 요소를 보면은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를 도입을 했죠.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냥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돼요. 프로그램. 그거를 이제 뭐 스마트 컨트랙트, 뭐 스마트 계약 뭐 이런 단어를 써서 이제 얘기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 코딩이에요. 고 랭귀지라는 걸 써서 코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체인 코드는 고 랭귀지 말고 이제 다른 코드를 써서 한다라고 해서 이름을 이제 체인 코드라고 했다.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체인 코드 이거는 애플리케이션이다,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블록체인 기술 구성 요소에서 뺄 수 없는 정말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크립토그래피예요. 암호학입니다. 암호학. 암호학에서 예를 들면 전자서명 해시 이걸 가지고 지금 트랜잭션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해싱이라는 걸 가지고 채굴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싱하는 게 채굴이에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컨센서스 알고리즘, 합의 알고리즘이 되겠죠. 바로 이 POW, Proof of Work, 프로프 작업 증명이죠. 이게 바로 해싱을 하는 거고요. POS 델리게이트 포스예요. 델리게이트 위임된 그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그러니까 포스는 스테이크를 예를 들면 지분을 몇 명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델리게이트는 지분을 갖고 있는 여러 100명 중에 이 중에서 대표주자 한 10명 정도만 델리게이션을 위임을 받아서 블락을 생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프랙티컬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인데 이거는 그 하이퍼 레저에서 쓰는 어떤 컨센서스 알고리즘이에요. 이렇게 이제 기술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고 디스트리뷰티드 레저는
모두 그 원장을 갖고 있는 거에서 지금 이 샤딩이라고 해서 체인이 블락이라는 그 체인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체인이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의 어떤 그 체인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 샤딩은 이러한 체인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더리움은 64개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쫙.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패럴렐로 병렬로 만약에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스케일러빌리티가 속도가 트랜잭션이 속도 향상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더리움 2.0입니다. P2P 네트워크에서는 하이브리드 P2P, 퓨어 P2P, 비트코인은 아주 순수한 P2P로 한 거죠. 그 다음에 라이트닝 레이드는 오프체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체인은 어떤 트랜잭션, 소액의 트랜잭션은 이렇게 연결되지 아니하고 체인에서 탈피되는 거죠. 탈피돼서 소액에 대한 거래를 한 다음에 요 체인으로 붙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라이트닝 레이드. 이름이 서로 틀릴 뿐이지 개념은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반 기술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만 볼게요. 자, 비트코인은 퍼블릭이고 이더리움도 퍼블릭이고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는 그 어떤 그 뭐라고 그랬죠? 제가 패키지, 블록체인을 개발할 수 있는 이 패키지가 있는데 이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퍼미션 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이게 블록체인이냐는 좀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리눅스 재단하고 IBM에서 주도해서 이런 패키지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고 합의 알고리즘은 비트코인은 POW, 이더리움은 POW에서 POS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랙티컬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를 이용을 합니다. 자, 성능은요. 이 성능이 중요하죠. 이게 바로 스케일러빌리티거든요. 비테린이 얘기한 비탈릭이 얘기한 이 스케일러빌리티 성능이 중요한데 비트코인은 10분마다 이렇게 확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15초마다예요. 이것도 뭐 이렇게 빠르진 않은 거죠. 하지만 얘는 성능이 좋습니다. 왜 그러죠? 이거는 당연히 퍼미션 두고 한 개의 운영 기관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속도, 이 스케일러빌리티의 이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는 거를 이 IBM 주도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BTP, 그러니까 비트코인 송금 의뢰 기능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더리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한 거죠. 여기서 앱이라는 디센트럴라이즈 앱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죠. 그런데 하이퍼레저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 말고 체인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다. 이거는 개발 언어가 고우하고 자바다라는 거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아까 제가 고우 랭귀지라고 했나요? 솔리디티라는 전용 언어를 씁니다. 솔리디티 전용어. 네. 자, 비트코인의 동작 원리를 가볍게 좀 볼게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P2P를 볼 수밖에 없어요. P2P는 이게 이제 피어투피어에서 P2P형이고 이게 클라이언트 서버죠. 여기 뭐 예를 들면 이 트러스트 서드 파티가 되겠죠.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고 P2P인데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P2P형으로 지금 동작하고 있는 거죠. 자, 비트코인 P2P 네트워크에서 이 보시면 이 P2P에서 얘가 하나 다운이 됐어요. 폴트가 났어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트 톨러런스 하다. 장애가 나더라도 장애 허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폴트 톨러런스라는 말은 장애 허용이 가능하다. 얘가 다운이 되고 페일이 되더라도 전혀 다른 이 전체 생태계, 이 시스템 동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노드의 유형과 역할이 있는데요. 이 노드는 이 똑같은 형태의 노드의 어떤 임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른 임무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레퍼런스 클라이언트 비트코라는 프로그램을 깔면은 얘는 지갑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마이닝 하는 거죠. 채굴.
채굴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 풀 블록체인 DB 원장을 다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노드와 노드 간의 어떤 통신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그런 노드를 레퍼런스 클라이언트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요거는 넘어갈게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풀 블록체인 노드라는 건 뭐냐면 블록체인 DB를 원장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원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트랜잭션 1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트랜잭션 N까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노드와 노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는 라우팅 기능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라우팅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DB 전체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노드의 블록 DB를 요청을 해요. 왜 그러죠?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노드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현재까지 트랜잭션 1하고 트랜잭션 N까지 다 있지만 얘는 트랜잭션 1에서 예를 들면 트랜잭션 뭐 100개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왜? 얘는 24시간 운영하지 않고 시스템을 껐다 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노드에 요청을 해서 이 트랜잭션을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만약에 풀 블록체인 노드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풀 노드 역할을 하려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라이트 웨이트는 심플리파이드 페이먼트 베리피케이션 노드라고 그래서 얘는 헤더만 갖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우리 여기 헤더 80바이트 있죠. 요거에 해당하는 것만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DB량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230가 이게 2018년도에 아마 그 원장 DB일 거예요. 230기가에 해당하는 것 중에 1000분의 230메가 정도만 갖고 있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라이트 웨이트, 무게가 아주 가벼운 그런 노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닝 노드, 바로 작업 증명 알고리즘 푸는 전용 하드웨어를 실행하는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 노드예요. 그러니까 블록을 생성해주는 노드예요. 풀노드에서도 당연히 마이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전용 마이닝만 하는 거죠. 채굴만 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림에서 보면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전기료가 그 싼 데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GPU를 써갖고 그 채굴하는 채굴기 를 사다가 채굴하는 거 그런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굴하는 그 역할만 하는 노드예요. 그 다음에 서드 파티 API라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거래소 같은 거예요.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가 지갑을 만들고 이 지갑을 통해서 트랜잭션을 거래를 일으키잖아요. 바로 이 거래소가 서드 파티 API입니다. 자, 우리 글로벌 비트코인 노드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9월 25일 현재 보면은 노드 수가 한 11,000개가 있어요. 제가 몇천 개라고 했는데 11,000개가 있어요. 이 11,000개의 노드는 줄어들었다,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거의 미국이 많죠. 그 다음에 유럽, 미국하고 유럽이 가장 많고, 여기 동남아시아도 좀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거의 16.4%가 되겠네요. 자, P2P 검색에서 여기서 보시면 메시지 교환 절차인데 이게 좀 뭐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얘기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노드와 노드 간에 이 통신할 때 우리 TCP 웹 같은 것, 월드와이드 웹 통신을 할 때 80 포트로 우리 통신을 하잖아요. 클라이언트 서버 할 때. 그죠? 그건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노드와 노드 간에 통신할 때 포트 번호가 8333 포트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이 노드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자발적으로 이게 탄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한 4~5대 정도의 노드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노드의 역할을 하는 거를 비트코인 코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설치를 해서 인스톨을 해서 연결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DNS 시드예요. 그러니까 한 6개라고 나오네요. 6개 정도는 이게 노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드가 자발적으로 이제 붙는 거죠.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러면 이 노드가 새로 내가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은 뭔가 이 다른 노드하고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존에 있는 디폴트로 운영하고 있는 이 6대를 룩업을 할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때 하는 게 바로 이 DNS 시드라는 겁니다. DNS.
그래서 IP 주소를 알아갖고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버전 메시지, 자신의 프로토콜 버전, 비트코인 코어 여기에 깔린 소프트웨어 버전이 얘는 1, 얘는 소프트 2, 버전이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코어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 어떤 노드는 굉장히 최신형을 하고 어떤 거는 로우 버전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버전이 뭐다라는 거를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알고 있는 노드로 get 어드레스 메시지를 전송을 해서 야 네가 알고 있는 다른 노드의 IP 어드레스 풀을 좀 달라 그러면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됩니다. 설사 얘랑 통신을 하다가 얘가 다운이 되면 다른 노드하고 또 통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핑퐁 메시지를 고안을 해서 서로 주기적으로 서로 통신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죽었어? 그러면 다른 거하고 핑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태계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그 비트코인 1교시를 마치고 1차시를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2차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